예,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가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바이든의 승리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민주당의 바이든이 사실 당초에는 절대적 열세였죠. 대부분 다 트럼프의 재선을 점쳤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대통령들이 재선에 성공했죠. 2차 대전 이후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한 3번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바이든이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역전에 성공한 이유는 뭘까? 트럼프가 선출된 권력을 갖고 독재를 시도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파격적인 독재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반발했고 저항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이겼다. 이런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독재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저항, 응징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어제 윤평중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잘 짚어낸 칼럼이어서 윤평중 교수의 칼럼을 중심으로 한번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지금 현실 정치에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우리 지금 앞으로 보궐선거와 대선이 남아있는데 이 미국과 비슷한 형태가 벌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윤평중 교수가 짚는 이 미국 대선 승리, 바이든의 승리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을 조금 길더라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평중 교수는 이 칼럼에서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 소송으로 몰고 가고 또 지지자들에게는 불법 선거라고 호소를 하면서 미국을 완전히 두 동강으로 편을 가르고 이 진영 대결로 완전히 나누고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의 적대 구조, 진영 구조가 심화되면서 민주주의적인 승복의 규범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랬습니다. 서로 진영으로 나뉘어서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도 않고 또 선거 결과가 끝이 났는데도 상당 기간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양 진영의 무력 충돌까지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생사를 걸고 다투고 있다. 이 대선 과정에 혼미한 그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의 파국 조짐이다. 이렇게 윤 교수는 짚었습니다. 윤 교수는 또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미국 민주주의 규범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폭주해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창중 교수의 칼럼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현실을 계속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250년 동안 힘겹게 쌓아 올린 세계사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민주공화정의 이 전통을 통치가 불가능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 아주 약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결국 승리한 데는 겉으로 보면 코로나 대응 실패가 있었다. 하지만 속을 좀 들여다보면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렸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최대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정의, 정직, 신뢰, 또 자유와 다원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종차별, 폭력을 부추기고 또 미국을 진영으로 나누고 또 자신이 여러 가지 불법 의혹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재집권, 자기의 독주, 독선 이런 것들로 정치를 이끌어온 데 대한 미국 시민의 응징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충우도라는 행보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체했다고 했습니다. 윤 교수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이 윤창중 교수가 짚는 이 부분이 마지막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전복시키고 선출된 독재자로 향하고 있는데도 많은 정치 집단 정치인들이 자유를 포기하면서 이런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에게
권력을 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그동안. 윤 교수는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미국 시민들이 위대한 거부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적대 정치, 진영 정치가 미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을 단호히 시민들은 거부했다. 민주주의를 되찾는 투쟁, 이 빛나는 승리야말로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교훈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윤창중 교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짚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합법성이라는 외피를 쓰고 다수결의 절차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한국의 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권력이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겨 정치적 경쟁자들을 적대시하고 자유와 시민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제가 윤창중 교수의 칼럼을 모두 소개한 데는 제가 덧붙일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요,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장악을 했다라고 하죠. 판결이 나올 때마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그 판결을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합니다. 친문 지지자들이 나서서 그 판사를 공격합니다. 또 다수결을 앞세워서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민주화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찰까지 정치 권력이 장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김경수가 여론조작 의혹으로 재판 결과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경수는 그동안 경남도지사가 되기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과거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계속해서 가장 측근에서 같이 따라다닌 비서, 보좌, 또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그 책임을 졌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과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하기까지 그 전에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면서 가장 큰 소재로 삼았던 것이 국정원 댓글 조작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죠. 국정원 댓글 조작을 내세우면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댓글 조작을 했다,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드러난 것이 40만 건입니다. 드루킹이 김경수와 손잡고 댓글 조작한 것이 지금 드러난 것만 8천만 건이 넘습니다. 8천만 건. 오랫동안 비서, 보좌관 생활만 했던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댓글 조작, 어마어마한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가장 큰 공격의 무기였던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상식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검찰에 대해서요. 검찰이 원전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자 지금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검찰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검찰이 정치검찰이다, 정권을 흔들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전 조기 폐쇄를 할 수 있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감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고리 원전, 우리나라 1호 원전인 고리 원전 1호기가 2017년 폐쇄됐습니다. 이 고리 원전 1호 폐쇄를 놓고요. 청와대에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하는 장면을 당시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원전 한 기를 폐쇄하는 것이 가져다 줄 영향, 그 수십조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영향을 고려해서 대통령도 고민을 거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원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 또 원전 정책으로 간다고 해서 전부 원전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에너지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건요, 조화와 균형이죠.
원전과 또 다른 재생에너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 무슨 정말 군사 작전하듯이 이걸 폐쇄시킵니다. 정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고 뭘 어쨌길래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에 저항하는 이 무더기로 증거를 폐쇄시키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일에 대해서 검사가 안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수백 건의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공직자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압수수색을 실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죠. 검사 아닌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할까요? 문재인 정부가 권력형 비리에 얽혀 있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사건, 방금 말씀드린 김경수 사건, 또 지금 추미애의 칼질, 수사권 남용, 인사권 남용으로 지금 어떻게 검찰 게이트로 흘러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여러 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각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고 무리하게 사법부, 입법부까지 모두 선출된 권력이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장악해 가는 것은 당연하죠. 20년 민주당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퇴임 뒤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선출된 독재죠. 그 결실, 그 마지막 장치가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 설립에 있어서 정말 이제 합법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대깨문이라고 하나요? 문바라고 하나요? 극렬 지지층을 이끌고 저런 폭력적 행동 또 선출된 독재적 기획 이런 일을 하더라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에 저항하는 야당은 합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과 똑같으면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정말 적은 수로도 국회 안에서 투쟁하고 여론을 통해 투쟁하고 또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다해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저항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합법적 투쟁으로 하되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공수처가 될지 또 다른 어떤 권력형 비리가 될지 어느 순간 이제 대선이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국민들이 저항권을 대대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 길은 열어둬야 한다. 선거를 통해서 이걸 해낼 수 있다면 미국처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다. 그 저항권, 기회, 여지는 남겨둔 채 선거를 통해서 미국처럼 정말 아름다운 거부, 아름다운 저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 현실 정치, 한국의 현 정치가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